서강 덕양의 가치를 2배로 올려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우리 문명순 후보님, 경제 전문가세요. 특히 금융 전문가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으셨고 금융경제연구소 이사도 역임하셨고 교과서도 집필하셨네요. 서강경제대상도 타신 후보님 경력을 보니까 야, 실물경제 전문가, 야 이거 진짜가 나타났구나 싶어서 든든합니다. 우리 후보님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주 똘똘하셨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은? 제 어린 시절 그러면 숫자가 기억나요. 한 봉지에 봉지쌀, 한 대박 쌀, 또 이렇게 가만히 새끼로 꼬아가지고 연탄 2장을 들면은 들기가 편한데 한 장만 들 때는 기울어져요. 근데 2장 살 돈 없으면 연탄 1장 사야 되잖아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양푼에 밥을 먹을 때 내가 좀 많이 먹으면 우리 형제들이 좀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어떻게 하면 한 양푼의 그 밥을 좀 공정하게 골고루 나눠 먹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공정 배분, 특히 또 제가 금융권에서 이렇게 38년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금융 공공성, 공정하게 배분하자, 자원을 제대로 음지에까지 골고루 하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웠던 환경이 오히려 이게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후보님 일제강점기 때 외조부님께서 초등학교도 건립하신 꽤 유복한 집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네, 사실 저는 가난한 기억밖에 없지만 제 외조부는 당시 제주에 귀덕초등학교 설립을 했고 또 막내딸이라 하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일제강점기에 목포여고에 유학을 할 정도로 상당히 유복한 집안이었고요. 또 저희 친가도 상당히 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친도 일본의 대학에 유학도 했었고요. 그런데 뭐랄까요, 시대의 그 아픔과 괴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외숙이 홍원표 지사인데요. 광주 농고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상당히 독립운동 그걸 좀 빡세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옥고를 치렀고, 또 옥고를 치른 후에는 일본 오사카에 가서 대부분 그 당시 애국지사들이 중국이라든가 또는 멀리 미국까지 원정 갈 때인데 적진의 본류인 일본에 들어가서 항일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형무소에서 옥고도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장남이 진짜 불온선인이 되다 보니까 외가가 많은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큰이모도 그 위안부로 차출도 되기도 했고 그런 아픔이 있죠.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주1고 교사였는데요. 4.19 때 좀 진보 지식인 편에 섰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5.16 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은 교사 출신인 우리 아버지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재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계속 망해갔고, 우리 어머니는 소금 가마니를 지고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 우리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에 모자를 쓰고 투피스를 입은 너무나 신여성의 모습으로 남아있고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시대의 그런 근현대사를 좀 어린 시절의 사진으로 또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그렇게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온 가족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 오면서 정말 말 그대로 도시 빈민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지금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어떤 아픔을 온몸으로 다 겪어오셨구나. 후보님 개인적 서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 그 자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후보님이 걸어오신 길, 제가 후보님 걸어오신 길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19살 서울여상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디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살아내는 모든 편견과 또 유리 천장과 맞서는 길이었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감동이 좀 있었어요. 이런 그 후보님의 반골 기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보님 DNA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그러네요. 이런 기질이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과 서로 통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도 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햇수로는 벌써 33년이네요. 그때 86년 이후로 한창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그냥 입에 뵀어요. 변호사님이라고. 변호사님을 처음 뵀던 88년도가 한창 저희 그 금융인들이 넥타이 부대, 또 6월 항쟁 그런 때로 점철되는데요. 그때 노 변호사님이 명동에 있던 저희 국민은행 본점의 노동조합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보좌관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때로는 서울역에서 걸어오셨어요, 명동에. 그래서 불쑥 나가보면 들어오시면서 위원장 없나, 밥 좀 주이소, 꼭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셨고요. 좀 새마을호라든가 이런 거 타시면 좋은데 형편이 안 좋으니까 무궁화호 탔겠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당시에 은행 임원들하고 즉석에서 경제나 금융 토론이 벌어지면 정말 관료 출신의 미국의 경제학 박사이신 그분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금융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 특히 노동조합 교육을 자주 봤어요. 그때 저희가 국민은행 연수원이 고양시에 처음 생겼고 제가 개설 멤버였는데요. 교육 때마다 그 들어오시면서 첫 강의하던 부분이 지금도 귀에 찡찡해요. 여러분, 귀족노조 동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면서 저 은행 떨어졌어요. 예, 그 어려운 은행 시험 다 떨어졌고요. 그래도 노가다 뛰다가 이제 사법고시 붙고 국회의원 됐다. 귀족노조인 여러분도 화이트 칼라의 대표인데 블루 칼라 좀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줘라. 또 지금 얘기하면은 소비자 보호였던 것 같아요. 손님들 돈 잘 그분들 입장에서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저한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금융 부분의 정책들, 소비자 보호, 민생 경제 다 그때 은연중에 제가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일화가 한 3가지 정도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요. 이 차량이 없다 보니까 속초연수원에 저녁 강의를 오시다 보면은 남들은 그 양양 그 속초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데 비행 그 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저녁 강의 마치고 저희 연수원에서 묵으실 때가 있었는데요. 연수원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일일이 직원들한테 소주, 막걸리 부어주시면서 여러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희가 그 숙소로 안내를 하면 직원들은 2층 침대지만 이 비빈실은 작은 방 하나가 이렇게 방 2칸짜리 요즘으로 보면 그냥 12평 콘도 정도의 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로 안내하면 꼭 그 말씀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큰 방 필요 없어요. 우리 광재, 이광재 그 전 의원입니다. 우리 광재와 함께 묵을 아주 작은 방 하나면 된다.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방이 나중에 이제 가슴 아픈 일을 당하실 때 아주 작은 거 하나 세워달라고 하셨잖아요. PC에다가 유피를 남기시면서. 참 아주 작은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제 지금도 좀 울컥한 그게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가 부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계속 점점 가난해지시면서 초선을 하고 청문회 스타를 했지만 가난해지면서 저희가 강의도 많이 모셨고 또 저희 자문 변호사도 해주셨는데요. 종로에 국회의원 당선됐음에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산시장 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인들이 부산시장 캠프에 갔었는데 캠프가 너무 조용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여쭤봤어요. 변호사님, 그 똘똘한 이광재랑 안희정 비서 다 어디 가고 저 이재준 비서 하나 데리고 와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이 들었던 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나 부산시장 떨어집니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광재나 희정이는 정치적 욕심이 좀 있는 애들이니까 어쩌면 될지도 모를 조순 서울시장 캠프에 남겨놓고 왔고 아무 욕심도 없고 우직한 미련한 이재준이만 부산 출신도 아닌데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재준 비서가 지금 이 고향 땅에 고양시에 예, 지금 고양시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참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그런 30여 년 된 인연들이 지금도 정말 고향 우리 연수원 지나갈 때마다 또 그분이 공식 선거 운동을 하고 첫 그 운동을
고향에 있는 그 홀트 장애인 농구단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남들은 다 서울에 그 인파가 많은 곳에서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제게는 좀 영원한 정치 스승으로 그렇게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정말 에피소드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가슴에 계속 그 남겨둔 어떠한 이런 깊은 마음이 있는 거는 이제 오늘 처음 제가 이야기를 듣네요. 또 노무현 대통령님만큼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렇죠. 예, 깊은 인연이 문재인 변호사님은 당시에도 정말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쩌다 그 위기 상황에서 한 말씀 하시면 꼭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2002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되셨어요. 치열한 내부 경선을 뚫고 그것도 민주당에서. 근데 후단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후보 흔들기가 심했어요. 그때 저희들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에서 많이 지켜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우리 고향 파주 노사물 비롯한 많은 노란 돼지 저금통과 함께.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이야말로 노무현 후보님의 호위무사 수호천사구나. 그리고 드디어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당선이 됐을 때도 그때 IMF 이후로 한창 은행이 합병을 할 때 합병을 한다는 얘기는 많은 구조조정 이런 걸 수반하죠. 특히 우리나라 은행 중에 가장 맏형이 조흥은행이었어요. 조흥은행이 비교적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은행에 흡수당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제 파업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장관급 이상은 투쟁 현장에 안 오세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수석께서 그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직접 걷어붙이고 나셨고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그 투쟁 현장에 방문해 주셨던 그 고마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는 그 후로 이제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이후에 2012년 1월에요. 이제 민주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좌장이라 할 수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한국노총 이렇게 모여서 민주당을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고양시에 혁신과 통합 회원이 제일 많았어요. 약 5만여 명의 회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2만여 명 넘게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가입을 하셨고 그 얘기를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리고 아깝게도 2012년 말에 저 개인적으로는 2012년 4월에 금융인 대표로 민주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23번이 됐는데 22번에서 끊어졌어요. 아깝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금융경제투기위원장도 맡고 많은 공약을 또 집어넣고 했는데 4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승계를 못했는데요. 더 가슴 아픈 건 그해 이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저는 제 선거가 떨어진 이후에도 이제 휴직을 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님을 도와드렸는데요. 혹시 그 TV 동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 후보의 출정식, TV 동영상 홍보물인데 제가 거기 출연했었습니다. 이제 그 광고를 보시면은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독립문, 그 수감되셨던 서대문 형무소를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마당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또 당신이 누워 계셔 수감됐던 그 형무소 안에 수감된 방에 가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참 가슴 아픈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누구나 또 재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좀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후보 단일화 후단협 때문에 힘들었듯이 2015년에 당대표로 나서셨을 때도 우여곡절 그때 간신히 되셨어요. 대표가 됐는데도 흔들기가 또 시작됐고 그랬더니 또 과감하게 또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히말라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비록 따라가지 못했지만 귀국하시던 날 새벽 4시에 인천공항에 갔어요. 근데 제가 꿈꾸던 인천공항의 그 마중 나온 모습은 제가 꿈꾸던 건 우리 노사모 돼지 저금통처럼 많은 분들이 공항에 가득 앉아 있고 또 소위 친문이라고 부르는 국회의원들도 쫙 앉아 있고 이걸 했거든요. 근데 공항에 딱 들어서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못 나왔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그때 이제 김경수 의원님이 아마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그날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그 쓸쓸한 공항에서 즉석에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뒤에 제가 배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은 TV에 나오는 저를 보고 아 역시 평소에 문명순대로 히말라야에 따라갔다 왔구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날 끝나고 나서 공항에서 그런 절차가 끝나고 김경수 지사의 부친상을 조문하기 위해서 모시고 진주로 내려갔어요. 가시는 동안 제가 그때 금융의 양극화, 그 한국의 부자들 리포트를 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묵묵히 그 리포트를 보시면서 스터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초라한 공항 상황에 대해서 좀 내색을 하실 만도 한데 내색도 안 하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끝까지 이분 지켜드려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죠. 예. 그리고 드디어 촛불결선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금융소비자보호 특위위원장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그분을 일조를 했고 우리 고양시는 2012년에 이어서 2012년에도 우리 고양시는 문 후보가 이겼거든요. 또 그렇게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 그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후보님 눈가가 지금 촉촉하세요. 예. 아직도 노무현 예. 그립죠 생각을 하는. 그런데 촛불정국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딱 달라지신 것이 제가 봉화마을에서 1년에 보통 4번을 가거든요. 근데 작년 1월 1일이에요. 달라진 걸 느꼈어요. 드디어 정권 교체가 됐구나. 1월 1일 날 봉화마을 사저에 가서 그 둥근 테이블이 2개 있어요. 이 왼쪽 테이블에 권 여사님 앉으시고 제가 앉고 그 옆에 노건호하고 그 따님 시연양도 앉고 또 이쪽에 이제 신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 앉고 김경수 도지사도 앉았는데 권 여사님은 무척 기분 좋아하셨어요. 촛불 전국 이후에 첫 번째 설날이잖아요. 막걸리 부어주시는데 떡국을 보시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떡국에 만두를 2알씩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떡국에 만두를 못 넣은 거예요. 근데 작년 1월에는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다 하잖아요. 만두를 넣은 거예요. 올해 그냥 몇 년 만에 만두 넣었다고. 또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그 만두국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유시민 이사장은 센스 있어요. 방긋 웃으시더니 저기 저 전임 이사장 저 이해찬 대표님 그 떡국에서 만두 빨리 빼세요. 건지세요. 이 말씀을 해서 저희가 빵 터졌던 기억도 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님 이런 말씀하신 게 저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역사라고 하는 건 뭐 인간의 꿈,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후보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후보님이 그동안 늘 꿈꿔왔던 그러한 공정한 세상, 그 다음에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후보님의 이러한 의지와 후보님의 꿈으로 꼭 이루어내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명순의 새로운 역사가 여기 덕양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고향 땅 정말 세 분 대통령님하고도 정말 인연이 깊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동교동에서 좀 여러 번 재수하시고 우리 정발산 사저에서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교육에 힘쓰셨고 또 많은 장애인 농구단을 비롯한 배려도 해주셨고요. 또 오늘의 민주당이 있도록 만든 혁신과 통합의 회원도 전국 회원 중에 거의 절반이 바로 우리 고향 시민들이십니다. 저는 참 우리 고향 땅에서 제가 마중물이라는 말을 감히 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제 드디어 지키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바로 제가 그 최후의 보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힘찬 마중물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한 그 힘찬 첫걸음을 바로 이곳, 바로 고향, 바로 덕양에서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릴게요.